뉴욕 증시는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실망스럽게 나옴에 따라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05% 하락한 16,201.78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87%, 나스닥 지수는 0.57% 떨어졌습니다. 지난 사흘간 혼조세를 보였던 유럽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실망스러운 미국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등이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영국 증시가 0.8% 하락한 가운데 프랑스 증시는 1%, 독일 증시는 0.9% 내렸습니다. 1월 미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예비치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마르키트는 1월 미국 제조업 PMI 예비치가 53.7을 기록해 지난달 확정치보다 0.3포인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개월 만의 하락입니다. 미국의 12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달보다 오르며 6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경제연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12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달보다 0.1% 오른 99.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경기 선행지수 상승폭은 0.8%에서 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전미주택중개인협회는 12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1%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평균 판매 가격은 19만 8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9% 올랐습니다. 12월 판매된 기존 주택은 총 487만 채로 전월 482만 채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1월 유로존 제조업과 서비스업 복합 구매관리자 지수가 53.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에 52.1은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도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5천 곳의 유로존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지수는 경기 확장과 위축의 기준이 되는 50선을 크게 웃돌았고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복합 PMI가 최근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프랑스의 PMI는 3개월째 기준치인 50선에 못 미쳤지만 시장 기대치는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과 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1월에 미국 제조업 PMI는 53.7을 기록해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12월 경기 선행지수도 전달보다 0.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소폭 증가하면서 이딴 경제지표 부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발표한 중국의 1월 HSBC 제조업 PMI가 49.6을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게 주가가 올랐고 스타벅스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현대차 실적을 확인해보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밑돌았고 또한 대림산업은 시장 전망을 벗어나서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을 공개해보니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요일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까지 꾀하고 있는 애플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애플 관련해서 올라 FN 이몽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애플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은 삼성전자와 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저가폰을 이렇게까지 하는데 애플은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4, 4분기에 그 애플의 엄청난 것들 전략이 변화가 이제 중저가폰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라든지 매출 총액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는 예상이 지금 시장에 강한데 이것은 엄청난 그 애플의 어떤 강함을 다시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애플이 이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중국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제 애플의 분기 실적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런 일단 봤을 때는 중국이라는 의미는 엄청난 그 의미가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IT 산업이 10년간 이제 메모리에서 치킨 게임이 발생해서 이제 종류가 다시피 했는데 애플이 중국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향후 10년간 세트판 치킨 게임이 발생된다는 얘기고 거기서 이제 3강 구도가 형성되겠죠. 중국의 토종업체들이 있을 테고 삼성전자, 애플 이렇게 세 업체가 결국은 관건은 보급폰, 중저가 시장을 공략한다는 건데 애플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애플이 가진 이미지도 있고 또 처음에 가서 좀 신선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단가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애플 전체 이익의 파이는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공격적인 가격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데 애플 효과를 기대하면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의 상승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을 확인한다면 상승 탄력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애플이 약간의 촉매제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애플이 중저가폰에서 들어가면서 그 시장을 너무 확대시키니까 거기에 그 양적으로 그 국내 있는 그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의 그 물량이 증대가 돼서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면도 있어서 사실은 그래 이런 것 그 애플이나 스마트폰의 중저가폰에 대한 그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 싸질만 싸졌고 그다음에 뭐 코스닥 순환 매연도 있지만은 제관은 저점을 이미 형성하고 상승은 이제 진입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 한계가 적어도 한 1분기 이상 지속되면 아마 힘들 거 아니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플이나 삼성이나 지금 1, 4분기에 애플 실적을 놓고 보면은 중국에서의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세트판 치킨 게임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는 부품 쪽에서 그 영업이익을 압박하는 단가 인하 요인이 애플이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도 지금은 기대감이 좀 있지만은 1분기 지나가 봐야 실적으로 입증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선전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 정상 자리가 좀 위태롭게 되는데 3분기, 4분기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던 삼성전자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애플과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는 전선이 일부에서만 국한되는데 이제 애플과 스마트폰 전쟁이 뭐 특허뿐만 아니라 온갖 전방위적으로 전면전으로 이제 비화가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애플보다 강한 점은 제품 라인업을 더 많이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그 강점은 뭐냐면은 그 서플라이 푸드 체인, 소위 말해서 부품 공급 체계가 애플보다 우위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제품 라인업을 더욱더 확대하면서 애플보다 가격 전략을 조금 낮게 하면서 그 애플의 마켓 쉐어를 뺏어가는 것을 방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 부진했던 4분기 실적에 이어서 1분기 실적까지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매도로 130만 원 선이 깨진 삼성전자, 앞으로의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제가 봐서 4분기 실적은 여러 가지 이제 분치를 한 거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설날 전에 헌옷 버리듯이 다 정리한 듯한 이런 의미인데 제가 봐서는 저는 130만 원 초는 되는 주가상 좀 비싼 거 아니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도 하반기 들어와서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영업 전략이 예전만큼 그렇게 뭐 탄력적으로 혹은 또 시장에서 호평받을 정도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스마트폰에 관련된 영업이익의 이유로는 아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근데 단 가지 좋은 긍정적인 점은 분기 실적 기대치를 엄청나게 낮춰놨거든요. 4분기에 8.3조를 하면서 그러면 1분기 제가 봐서는 9조 대 나오면은 130만 원이 아마 지켜지기다 생각하고 제가 추가 전략상 125만 원 이하다라면은 뭐 이미 BPS 순자산 가치가 이미 100만 원을 넘었고 한 대략 한 1.2대를 주면은 125만 원 이하 내려간다면은 삼성전자는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스마트폰 관련 영업이익은 떨어지겠지만 그
기대치가 낮은 상황 속에서 9조 원대를 기록한다면 그래도 130만 원대는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올라 FN의 이몽민 대표님과 함께 애플 실적에 대한 전망과 또 예상치,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감된 글로벌 소식 챙겨봐야겠죠. 레이크쇼 인베스트먼트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유럽 증시 또 뉴욕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HSBC PMI 속보치가 네. 예상보다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줄 알았는데 실적 부진과 겹치면서 악재가 좀 돌출된 이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좋지 못했는데요. 먼저 뉴욕 지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우가 1%대 낙폭이 있었습니다. 다우가 1.07% 하락한 16,197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0.57%가 내려갔습니다. 4,218포인트. S&P 500 지수는 0.89%가 내린 1,828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도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코스피를 아랫방향으로 끌어내렸는데요. 중국의 1월 HSBC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9.6으로 경기 확장 기준 50 밑으로 들어간 것이 유럽과 미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미국의 국채 가격이 강세 기조를 가져가고 엔이 다시 강세 기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 가격이 속등하는 등 주식보다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크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맥도날드가 있었는데요. 매출은 2% 늘었지만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맥도날드가 버거킹이라든지 여타 경쟁업체 대비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점도 시장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엊그제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매출과 순이익을 시장 예상치를 가까스로 넘겨서 오늘 주가는 비교적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한 IBM과 델타항공, 그 다음에 자파업계인 코치, 그 다음에 새벽에 들어온 맥도날드의 실적 부진 여파 이런 부분이 뉴욕 증시에 지속적으로 현재 부담으로 안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는데요. 먼저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12월 경기선행지수 99.4로 0.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11월에는 1% 정도의 상승 추세가 있었는데요. 이보다 상승 추세는 유지됐지만 상승폭은 매우 현재 10개 나타나는 이런 흐름입니다. 주간 고용지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32만 6천 건으로 2주 전보다 1,000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다소 조금 높아진 이런 흐름이고요. 유럽 증시는 역시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 그 다음에 핀란드의 노키아가 주력 영업 부분이죠. 영업 부분인 이 네트워크 장비 매출 올해도 다소 좀 처질 것이다 라는 전망치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복합 PMI 1월 수치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조금 올라선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1%대의 낙폭이 있었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중국 경제지표 부진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1월 HSBC 제조업 PMI가 49.6으로 기준선 50을 하회하는 등 6개월 만에 경기 성장 둔화세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진할 것으로는 예상을 했는데요.
낙차가 좀 컸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 좀 부담이 커졌습니다. 어제 상해 지수도 0.47% 하락한 이런 흐름으로 나왔고요. 니케이도 뭐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도 좋지 못했는데요. 이 속보치로 발표가 됐는데 49.6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확정치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겠는데 이 수준으로 보면 50을 넘기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상은 50.3이었고 12월 확정치는 50.5였습니다. 0.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로써는 다음 달 초죠. 다음 달 1일 발표되는 국가통계국의 구매관리자 지수에 한가닥 기대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50 이하로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대상 기업들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소 의미를 좀 축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난해 그 7월에 47.7 대비해서 50 이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재 경기 확장 기준 이하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이 소프트 랜딩, 경기 감속을 지향하고 있고 부패 척결과 구조 조정, 그 다음에 통화 정책도 긴축 기조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나온 이후에 노무라 증권은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 부양 기조는 유지해야 하반기 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 낙차가 그래도 좀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기가 좀 낙차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시장에 좀 부담을 안겼다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리커 총리의 경제 패러다임인 리코노믹스 올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소프트 랜딩을 감속으로 잘 안착할 수 있을지 매우 현재 고민거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는 이제 계속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유로존에서 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독일은 선전했고 프랑스는 50을 하회했지만 그래도 회복세를 나타내는 기조를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뭐 독일이 끌고 가고 네. 프랑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요. 이탈리아는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비슷하게 좀 현재 기대를 하고 있고요. 스페인은 여전히 실업률이 26%대로 기대하기에는 다소 힘이 처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이제 합쳐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는 53.2로 12월 52.1보다도 올라갔습니다. 제조업과 그 다음에 서비스업 이를 이제 분리해서 보면 독일의 제조업 PMI는 56.3으로 54.7보다도 상당히 현재 높은 수준이고요. 서비스업 지수도 상당히 좋습니다. 53.6, 제조업 지수보다는 현재 조금 미달하고 있지만 경기 확장 기준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48.8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47.6보다는 다소 반등세가 나오고 있어서 올랑드 대통령이 다소 짐을 덜 수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만 기조적인 추세인가 이 부분은 다소 아리송한 측면이 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지난해보다도 현재 지지율이 최저 수준을 가져가고 있고 올해 첫 개혁 기조의 내용을 얘기하는 연설에서도 이것이 연초 자신의 스캔들에 묻히는 등 다소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랑드 대통령이 부유층에 대해서 최고 부유소득세율을 부과하고 경제체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은 일단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다소 인기나 매력이 좀 떨어진다는 측면이 올랑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킬레스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미 재무장관이 미 의회에 부채 한도 상향을 조기에 타결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서두를 것이 없다는 느긋한 입장인데요. 저희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 구정 지나면 이제 바로 이제 닥칠 텐데요.
현재 4분기 실적 좋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 테이퍼링 100억 달러 규모로 더 줄일 가능성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바로 코앞에 이 부채 한도 상향을 양당이 잘 봉합해 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남아있는 이런 뉴욕 증시의 복병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다우 지수가 3일째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요. 2월은 1월보다도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앞서 애플 실적 전망을 했는데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현재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서신 애플이 좋은 추세를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이콥 류 재무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다시 개진을 했습니다. 이 부채 한도 상향 2월 7일 한도 시한에 맞춰서 양당이 이를 의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월 7일이 또 동계올림픽하고 겹치고 있어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겠지만 다소 느슨한 부분도 현재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국의 경기 감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뉴욕 증시의 복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1월 설이 지나고서 2월 정도에 이제 FOMC 추가 테이퍼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 신흥국들의 통화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 영향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슈는 오늘 마지막에 다뤄드리는데요. 네. 그만큼 우리 시장에는 큰 영향이 적은 이슈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잠재적으로는 큰 이슈라고 보겠습니다. 이 테이퍼링 영향에 따라서 현재 금 가격은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데요. 일부 신흥국 통화들이 현재 좋지 않은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 내용들을 아주 중점적으로 현재 다루고 있는데요. 터키 증시가 어제 2.8%나 빠졌습니다. 아르헨티나 메르발 지수도 2.12%가 빠졌고요. 브라질의 보베스파 증시는 1월 들어서 현재 최저치 행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 증시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것은 이 해당 국가의 통화들이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페소화가 어제 3.47%나 하루 등락폭이 3.47%나 내려갔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달러가 현재 시장에서 바닥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러시아도 별반 현재 좋지 않은 수준입니다. 자금 이탈이 좀 나타나고 있고 국제 수지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 복병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어제 터키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라화의 가치 하락을 막지를 못했는데요. 터키의 정정 불안도 함께 녹아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점은 우리 시장에 이런 반사적인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1073원 9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이 약세 기조를 가져가는 것을 우리 시장에서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신흥국의 통화 약세와 비슷하게 맞물릴 수 있다는 시각은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흘 연속 현재 약세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강건하지만 이런 영향이 일부는 조심스럽게 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1월 10일 이후 이틀 동안만 순매수를 했고 현재 달러화로 이를 바꿔서 빠져나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우리 증시가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될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유로존만 선전한 제조업지수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어제였죠. 코스피가 1%대의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던 주가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약세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 체감하는 바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느껴진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항상 신고가를 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이오 제약주는 평균 상승률 이상의 모습을 항상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어제도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기업은 신고가 패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 내추럴 엔도텍은 어떤 일이 있길래 이렇게 주가가 꾸준히 신고가를 내고 있는 걸까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뉴스를 한몸에 받으면서 어제도 7%대의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추이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 상장이 2013년에 됐어요. 그래서 2013년 10월 31일 날 상장이 되면서 바로 시작가가 바로 4만원이었죠. 4만원에 출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어제는 63,200원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3개월 동안에 평균적인 수익률이 53%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추럴 엔도텍 상당히 생소합니다. 과연 어떤 특허가 된 부분이길래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바로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백수오궁, 백수오킨 같은 제품들이 여성 호르몬 치료제의 특징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홈쇼핑이라는 거죠. 홈쇼핑에서 누적 매출액 800억을 달성을 하면서 지금 기염을 토하고 있는 바로 효자 상품이다 라는 부분도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령화 확산과 여성에 대한 의약품에 대해 특징적인 부분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여성에 대한 특징적인 종목군,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 여성에 대해 특징적인 종목군들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메디톡스,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스바이오메드, 메디톡스, 그리고 이 내추럴 엔도텍의 세 가지 종목군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종목군 다 바로 여성들에 대해서 특징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럼 메디톡스부터 한 개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상장할 때가 얼마였나요? 바로 12,000원대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192,000원의 신고가 패턴을 돌파하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올라갈 때 동안 몇 년이 걸렸습니까? 지금 2014년입니다. 바로 5년이 걸리고 난 다음에 주가는 크게 계산도 할 수 없을 만큼 수익률이 나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메디톡스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톡스의 대체제 메디톡신이라는 부분이었죠. 바로 여성들에 대한 성형 욕구를 자극시키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메디톡스였습니다. 또한 한스바이오메드 한번 같이 볼게요.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에 접어들어서 이번 주에 19,850원까지 달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한스바이오메드도 마찬가지로 가슴 보형물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 5개 가운데 그 중에 1개가 바로 한스바이오메드라는 겁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여성과 관련이 있는 종목군이구나. 그러면 지금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도 바로 여성 호르몬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필요한 나이는 몇 살일까요? 자, 50대 이상의 갱년기 여성들을 어느 정도는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내추럴 엔도텍의 상품군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70이 되어서도 그리고 80이 되어서도 꾸준히 관리를 하게 만드는 욕구가 여성들의 심리라고 보는 게 가장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상의 가장 큰 역할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에 대한 홈쇼핑 매출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거라는 거죠. 자, 2010년도에 점유율 자체는 24%대에 머물러 있었지만 2012년까지 지금 점유율 자체는 66%로 수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이 여성 호르몬제 시장은 외국계 상품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틈새적인 역할을 해서 치고 들어갔던 게 바로 이 내추럴 엔도텍이고,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내추럴 엔도텍의 상품 자체가 시장에 가장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현재 실적 기준에서 EPS에 대한 PER 가치를 한번 매겨본다면요. 현재 EPS 기준 PER 가치는 14.4배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제약주의 평균 PER을 얼마로 잡습니까? 바로 20배로 잡고 있다는 거죠. 20배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PER은 10배지만 바이오 제약주 그만큼 고성장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은 PER 20배를 산술적인 근거치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럼 PER 20배에 맞췄을 때 이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 주가가 얼마까지 달성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8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적어도 8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저의 시각이라는 거죠.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집중적으로 기술적 분석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 자체는 하단 자체를 상당히 잘 밟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과매도가 분명히 중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과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이런 과매도, 웅덩이성 과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매도권이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시세적인 패턴이 상당히 빠르게 적용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종목군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급등의 패턴을 나타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내추럴 엔도텍 추가적인 상승이 다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또한 어제 거래량도 하단에 더욱더 붙어 오르면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롭게 도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숨은 의미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일 국내 증시와 또 유럽 증시, 뉴욕 증시까지 끌어내린 불안한 중국의 경제 지표 첫 번째 이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HSBC는 1월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49.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 다시 한번 중국 경제에 대한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HSBC PMI 지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글로벌장을 흔들었습니다. 어제 미국장도 뭐 1%를 하락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HSBC PMI 지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PMI 지수가 중국 통계청에서 나오는 게 또 있죠. 그것은 이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은 이제 차이점이죠. 하나는 국외에서, 하나는 국내에서 나오죠. 그래서 사실 국내의 PMI 지수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HSBC PMI 지수가 낮아진 이유는 얼마 전에 7일 레포가 6.5까지 취소되면서 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PMI 지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어떤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장에 상당히 좀 적용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뭐 춘절 전에는 일반적으로 그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음 분기까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춘절 때는 항상 PMI 지수가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것이 정설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어저께 이 부분을 별로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외부 국가, 그 외 국가들이 영향을 좀 받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중국의 PMI 지수가 계속 낮아지게 된 근본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성장에서 소비, 그러니까 내수 쪽으로, 수출에서 내수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가 침체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던 수출을 줄이면서 내수를 부양하는 정책을 한 것이 실패작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는 다시 수출을 해서 성장 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언급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중국이 왜 내수를 진작했느냐? 이것은 사실은 G20 정상회담에서 선진국들의 압박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수출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거나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방향을 너네 내수를 진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출도 안 됐을 게 문제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겁을 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수 쪽으로 갔는데 이것이 중국에는 약간 좀 침체나 둔화 국면으로 지금 시장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또 미국 재무부 장관의 루 재무장관이 독일에 가서 내수를 하는 게 독일에서는 콧방귀 껴버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장 상황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IMF에서 우리나라의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 이 말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잘 나가는 나라 잠시 멈추게 하고 못 나가는 나라 살려는 그 의도에 중국이 걸려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 내수를 진작하면서 수출을 더 강력 부양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는다면 PMI 지수의 어떤 수치처럼 중국이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수출 비중을 더 높여가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만약에 그 수출 비중이 늘어난다면 다시 원자재 시장은 또 급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수 진작에 대한 선진국들의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이제 중국은 침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늘어난다면 이제 원자재 비중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룸버그는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일본의 디플레 수출이 환율 전쟁 또는 경제적 통화 절하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디플레 수출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통화의 절하라든가 아니면 정부 지출을 늘려서 성장책을 가져간다든가 이 두 가지 전략이죠. 근데 이 엔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면 기축통화의 일종의 엔화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투자가들이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해서 엔화가 강세가 됐을 때 안전자산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기축통화는 세계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는데 일본처럼 기축통화에 해당되는 엔화가 약세 국면을 가게 된다면 일본에는 수출이 늘어나는 반면에 주변 나라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수출이 늘어나서 돈을 벌게 되면 소비가 늘죠. 그러면 당사국은 인플레이션이 살짝 늘어날 수 있지만 주변 국가는 수출이 줄어들면 저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하면서
결국 일본이 살기 위해서 주변국에 민폐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은 뭐 약간 얘기가 빗나갈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일본은 전 세계장에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 일본 대지진 때도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말이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도 그 동일본에서 계속 방사선이 나오고 있죠. 그것이 전 세계의 기후 변화를까지 일으키는 상황이고, 과거의 전쟁도 역시 그랬는데 지금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엔화가 디플레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계속 연출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 포함해서죠, 자국 통화의 약세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역을 보호해야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디플레의 어떤 부담을 준 것이 시장이나 통화 전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도 금리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나라도 역시 어떤 정책, 통화 정책에 있어서 완화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화가 약세 국면으로 간다면 이제 주변국은 수출이 줄어들어서 저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일본은 인플레가 조금 올 수도 있겠지만 주변국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다른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디스는 아시아은행은 미국의 테이퍼링 충격에 충분히 대비할 만큼 자본이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시아은행의 예금이 안정적이라면서 테이퍼링보다는 자산 가치가 감소할 탓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더라고요. 그 자산 감소라는 것은 결국 뭐냐, 버블이 꺼지게 되면 은행에서 이제 담보 잡았다든가 그런 걸로 대출을 주게 되죠. 그거에 대한 어떤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은행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고요. 일단 아시아 시장이 테이퍼링에 의해서 충분히 견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 아시아가 옛날에 그 IMF 그 신흥국 위기가 왔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각 나라가 달러의 보유고가 없었습니다. 별로.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도 벌써 거의 3,500억 불까지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도 지금 몇 조, 3조 달러 이상 그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취약한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아시아 국가 은행들은 상당히 견딜 수 있는 자금의 어떤 강화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자산 어떤 가치가 하락하는 거,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현재 자산에 100만 원짜리를 담보로 해서 9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게 60만 원대나 70만 원 돼버리면 은행은 이거를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은행들은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산정 비율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견뎌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이 되더라도 시장에서 당기성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적절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테이퍼링을 두려워할 사항은 전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테이퍼링이 사실은 그 뭐 자금을 회수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 이것이 시장을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국에서 그 마크 카니 총재가 실업률이 7.7% 밑으로 달하면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벌써 7.1%까지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입니다. 저금리를 2016년까지 가져간다고 했었는데 그걸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테이퍼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동성을 줄이는 거지 회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은 회수기 때문에 이때를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현재 테이퍼링 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이 테이퍼링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김동섭 이사님의 또 동의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김동섭의 일당백 진행해봤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지수는 크게 하락을 하면서 1940선까지 내줬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24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